넌 받을 자격 없어.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손수건 아래 접혀 있던 노란 편지. 한 장이 손에 잡혔고 펼쳐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유언장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이 재산은 홍균이와 홍열이에게만 남긴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셨던 어머니였고 이 글씨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홍열이를 평생 곁에서 돌보며 살아왔고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홍균아, 내가 아니면 홍열이는 어떡하니? 그 말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장애인 시설 상담도 받고 집도 정리하며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홍열이는 말은 못하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온기로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매일 아침 홍열이를 깨워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재활치료에 데려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만 보면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시던 일을 이제 제가 해야 했고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매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고 저는 홍열이를 평생 돌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2달 후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제목이었고 원고는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쥔 종이 위로 어머니의 유언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가족이라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술 냄새, 깨진 유리컵, 방문을 쾅 닫으며 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새벽에 들려오던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병든 몸을 이끌고도 홍열이를 돌보며 저까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홍열이가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공장에 다니시며 우리를 키우셨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시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유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부였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고통을 그는 숫자로 따지려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홍열이와 함께 밥을 먹다가 동생이 제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형이 다 해결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 법은 저 사람 편인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며 저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사이로 어머니의 마지막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각 글자마다 힘이 들어가 있었고 마침표 하나하나가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잔잔했던 삶에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있던 저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안 빼앗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법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 직원에게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조용히 번호표를 뽑아주며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니며 유류분 소송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법률 용어는 낯설었고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유언장이 자필이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정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유언을 남겼어도 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정 몫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뜻은 무시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률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류분이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어요. 법률 상담사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유기했다는 증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는 자꾸 말이 막혔고 어떤 서류는 작성법조차 몰랐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판례를 찾아보고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검색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께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으로 어머니와 가까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과거 아버지가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가족 상담 기록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홍열이를 키우며 받았던 상담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그 속에는 남편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홍열이는 제가 한숨을 쉴 때마다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그 아이에겐 제가 전부였고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동생을 재활치료에 데려가는 날, 홍열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이 있잖아.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식하게라도 끝까지 가보자.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고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분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었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부부 공동 재산을 주장할 겁니다. 어머니가 번 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으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 고생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저는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며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다니시던 모습, 홍열이의 손을 잡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던 모습, 공장에서 돌아오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저녁을 준비하시던 모습, 그 모든 시간이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곡차곡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법정 첫 출석일이 다가왔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넓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법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엔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며 나섰고 자신이 아버지를 수년간 돌봐온 내연녀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는 또 누구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버지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망인과의 혼인 관계,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부부 공동 재산의 원칙, 모든 말이 법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띤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죽은 건 당신 때문 아니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병원도 제때 못 데려가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싸움이야.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작해 사실상 부양 가족임을 주장하려 했고 어머니 재산 일부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아버지 쪽은 감정이 아니라 법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의지하던 이웃 아주머니는 증언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홍균 씨. 괜히 저까지 휘말릴까 봐요. 저도 나이 들어서 법정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전세 자금 대출에 도움을 주셨던 친척도 슬며시 연락을 끊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났고 법정에서는 아버지 측의 논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동정은 사라졌어. 이젠 증거로 말해야 해. 저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 기록을 다시 뒤졌고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공장에서 받으신 급여 명세서, 혼자 대출받아 집을 산 기록, 홍열이 재활치료비 영수증, 모든 게 어머니 혼자 힘으로 일궈낸 것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아버지 측은 법정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유류분 권리를 주장했고 그 논리는 차갑고 단순했습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고 법정 상속인인 이상 일정 몫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별거 상태였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 측 변호사는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고 이혼 판결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고 변호사도 피로에 찌들어갔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내연녀가 언론에 익명 제보를 했고 가짜 기사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장애 아들을 방치한 형, 모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쟁이라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장롱을 다시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찾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음성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되어 작동이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들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 이 통장 다 홍균이 거야. 홍열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뭘 가져가겠다고 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날 죽일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경찰에 신고도 했었어. 홍열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아끼고 모은 돈이야. 그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말일지도 몰랐지만 제겐 진심의 증거였고 싸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병원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폭행 흔적이라든가 경찰 신고 기록도 찾아봐야 해요. 저는 수납장을 뒤져 과거 병원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기록이 있었고 진단서에는 타박상과 골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말 못했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경찰서에도 찾아가 과거 신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기록, 하지만 합의로 종결된 기록,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폭력과 가정유기를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행 기록은 오래됐고 병원 측에서도
자료 일부가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날짜와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측 변호사는 이를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먹이는 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합의로 종결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홍열이가 갑작스러운 재판 일정 변경으로 돌봄을 못 받은 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재활 치료를 못 받아 몸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정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대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엔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집안이 뒤틀릴 때마다 그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지만 지금 법은 그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은 혈연과 혼인 관계를 중시했고 감정과 실질적 관계는 뒷전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절반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금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후견인 신청 관련 공무원이 전화를 주었습니다. 후견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당분간은 동생분 수술 동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재산도, 명예도, 저 자신도. 이게 진짜 정의야? 저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의 절반을 내주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병실로 돌아가 홍열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동생은 아픈 몸으로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가야 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홍열이를 위해서라도. 최종 변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차분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저는 그날 양복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시던 누빔 조끼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주머니에는 유언장 복사본과 음성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고 신중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아버지 측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기여입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고 이혼 판결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아버지 쪽 주장의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제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원고는 아내 사망 당시 별거 상태였고 부양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뭘까? 돈일까? 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음성을 법정에서 재생해도 되는지 요청했고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법정의 정적이 흘렀고 녹음기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 이 통장, 다 홍균이 거야. 홍열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뭘 가져가겠다고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사람, 집에서 쫓아냈어. 재산. 그 사람이 쥐어준 적 없어. 내가 다 지켰어. 애들 때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쪽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였고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앞을 바라보았고 판사는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변론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가족의 의미를 묻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재판은 끝이 났고 판결은 2주 후로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결과가 어떻든 나는 최선을 다했어. 판결일까지 2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홍열이를 돌보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홍균이 맞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참 고생 많았어. 그분은 어머니와 친하셨던 분이었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사람 참 뻔뻔하더라. 법 같은 건 사람 마음 몰라. 너는 잘하고 있어.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어. 판결일이 다가왔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그 여자가 이미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고 저는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당 부분 감액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망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유류분의 대부분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80%를 기각하고 20%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대부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한 절반 가까운 금액은 대부분 거절당했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법은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이겼어. 어머니, 지켰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쳤고 그 여자는 저를 노려보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로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싸움이 끝났지만 세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홍열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형이 지켰어. 어머니, 재산, 우리 집, 다 지켰어. 동생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 유품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장롱 아래에는 어릴 적 제가 어머니에게 그려드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어머니는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랑 나랑 홍열이랑 같이 있는 집이라는 제목이었고 그림 속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어린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셋이라는 것을. 동생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고 저는 마침내 정식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첫 수술 동의를 했고 의사는 수술이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홍열이랑 함께 살아가는 인생. 돈은 지켰지만 마음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유류분 논란이 터지고 있었고 비슷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그 재판 당사자 아니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의를 이루셨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정의를 이뤘다고 했지만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실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홍열이의 재활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저는 평생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제 싸움은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열이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홍열아, 우리 잘 살자.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동생은 제 말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긴 건 재판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지켜낸 것이라는 것을. 방 한쪽 어머니의 장롱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어느 날 그 위에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고 그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셨고 저와 홍열이는 어머니 양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홍열이랑 잘 살게요. 밤이 깊어가고 동생은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어머니, 약속 꼭 지킬게. 그렇게 저의 긴 싸움은 끝이 났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저는 이제 진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삶.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가서 어머니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마치고 나니 통장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모으신 돈이었고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돈이었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홍열이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공원을 지나는데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시던 어머니, 홍열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좀 더 잘해드릴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옷들, 화장대 위 작은 소품들, 서랍 속 편지들.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흔적이었고 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옷들은 기부하기로 했고 소중한 물건들은 따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쓰시던 일기장은 제가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천천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홍열이에 대한 이야기, 힘들었던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균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오래 살아서 너희를 돌봐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홍열이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 자신도 돌봐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가면서 살아라. 사랑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제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저와 홍열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생을 깨워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치료에 데려가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홍열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사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동생은 사진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 했고 저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저는 동생을 안아주며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미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삶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유언이 함께하고 있고 홍열이가 제 곁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동생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계속되는 한 어머니의 뜻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